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태상. 자,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들어왔습니다. 많이 아픈 시기이고 또 상처가 많은 그런 시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아픈 시기,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했던,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의 이 시간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았던, 정말 샛별처럼 빛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여기에 함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부터 이 모든 단체, 이 모든 분들을 기억해 드리겠노라 고 이야기했던 어느 별님의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지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제강점기는 크게, 사실은 일제강점기 파트가 문제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에 관련해서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예, 어렵지가 않고요. 그냥 그건 맞추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눠서 국내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국외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그렇게 10년대 패키지, 20년대 패키지, 30년대 이후 패키지,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굉장히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선 일단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10년대 지배 정책은 무엇이고, 20년대 지배 정책은 무엇이고, 30년대 이후의 지배 정책은 무엇인지 공부하신 다음에 그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에 맞서 싸웠던 저항들,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의 저항들을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딱 요 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선 식민지 지배 정책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식민지 지배 정책.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강제로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그죠?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무단 통치라고 그래요. 왜냐면 일제가 강제로 빼앗았으니까 찍어 누르는 시기예요. 예, 총칼을 가지고 찍어 누르는 시기. 그것도 그 총칼을 쥔 사람들이 헌병이라는 사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네, 여러분들 그 싸울 무자 있지 않습니까? 그 예, 군인들이 통치하는 형태라는 얘기죠. 무단 통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1910년대 무단 통치, 이게 지금 1910년대의 그 모습인데, 이 1910년대 그 무단 통치의 핵심, 그 핵심은 바로 이 헌병이에요. 헌병. 이거 단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헌병. 헌병이 경찰의 역할도 하고 있다. 원래 여러분들 헌병은 국방부 소속이고요.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군인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 그거는 국방부에서 처리를 하고요. 민간인들이 잘못하면 건 경찰들이 처리하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좀 일상생활 속에서 헌병 만나지 않잖아요. 경찰 만나지. 그죠? 만나면 안 되지만. 어쨌건 간에 그 경찰 업무를 헌병이 보는 거예요.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병이 총칼 들고 민간인을 대상하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운 분위기겠습니까? 바로 그런 시대가 바로 1910년대 찍어 누르는 시기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헌병 경찰들은요, 직결처분권. 네, 그냥 그 현장에서 자기가 어떤 재판 거치지 않고 그냥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직결 처분, 그 과정 수수 뭐가 나올까? 바로 태형. 태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예. 때리는 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태형은 오직 한국인에게만 적용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 아니 일제가 식민지로 만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과 한국은 같다. 내선일체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도 차별이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예, 그저 보여지는 어떤 그 모습들만 그냥 입만 그냥 이 포장지를 지금 씌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란 얘기죠. 일본인들은 태형이 없어요. 조선인들에게만 태형이 주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1910년대의 모습. 그 주체가 바로 헌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도 무서워요. 칼을 차고요. 바로 그 제복을 입은 선생님들, 그들이 학생들을 가르쳐요.
가끔 상상해봐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초등학생들이 앉아있는데, 또르륵 앉아있는데, 일본 그 제복을 입은 일본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애들 떠들면은, 이 바카야라! 하면서 칼을 휘두르진 않았겠죠. 근데 칼을 반쯤 뺐다가 그 칼집에 탁 넣었을 때 그 금속성 소리 쫙. 무섭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그 어린 학생들에게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로 남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왠지 모르게 일본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심리적인 어떤 결박 상태를 어렸을 때부터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1910년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포 정치가 전개되고 있었고요. 경제적인 모습 한번 볼게요. 경제적으로는요. 야, 생각해보세요. 1910년대 지금 식민지 만들었어.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땅 가져가야지, 뭐 땅. 그죠? 그래서 시행된 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은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조선인들이 땅을 갖고 있어. 그럼 그거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신고 양식이 있는데 그 신고 양식에다가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제 땅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 그 증거를 갖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럼 그건 다 그냥 조선 총독부로 넘어갑니다. 어쨌건 여러분들 이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그 중심은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조선 총독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형태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특히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농민들이 소작, 내 땅은 아니고 그냥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거예요. 이걸 소작농이라고 하는데, 소작농들이 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어. 그러면 이거 원래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소작해 왔고, 아버지도 소작해 왔고, 나도 소작해 왔고, 그리고 우리 아들도 소작하는 땅이야. 그렇게 늘 해왔어, 조선시대는. 사람이 어떤 인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주들이 땅을 빌려주면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거기를 갖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경작권, 이걸 경작권이라, 내가 경작할 수 있는 권리야.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 그 경작권이 부정이 돼요. 그리고 오로지 계약제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농민들의 처지는 열악해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뭐. 정규직이 계약직으로 바뀐 겁니다. 신분의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주한테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토지조사 사업이 주게 된 그런 부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령이 있어요. 1910년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제가 조선을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법이 필요하겠죠.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령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령이야. 이 회사령은 뭐냐면 회사를 세울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요, 회사를 차리려고 그래. 그러면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차려놓고 신고만 하면 돼. 그런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신고가 아니라 허가지. 그럼 여러분들 민족자본이, 우리나라 조선자본이 회사를 세우려고 그래. 그럼 조선총독부가 허가해 줄까요? 깐깐하게 굴겠죠. 괴롭히겠죠. 쉽지 않겠죠. 자연스럽게 민족자본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바로 이 회사령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이 회사령 말고도 뭐 어업령, 삼림령, 광업령 같은 무수히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바로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그 기반들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1910년대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포갑적인 정치, 헌병들이 총 들고 다니면서 포갑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형성했고, 그 과정 속에서 토지 약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이게 바로 1910년대 일제강점기 문을 연 조선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1910년대 이런 모습에 의해서
이런 모습에 맞서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싸웠을까? 국내 저항, 국외 저항으로 나누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1910년대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 포갑의 시대. 자,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맞서 싸웠을까요? 어떻게 저항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꿈은 곧 시대 정신입니다. 바로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꿈. 그 꿈이겠죠. 그 꿈을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분들의 꿈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국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는 이게 지금 이제 헌병 경찰 통치, 무단 통치잖아요. 아우, 뭐 감시,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살벌한 시대입니다. 그죠? 헌병들이 총 들고 다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비밀 결사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국내, 1910년대 국내는 비밀 결사 형태였다. 그 대표적인 부대가 있다면 바로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좀 더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어요. 신민회. 그죠? 예, 신민회가 105인 사건으로 해산되는, 네, 그 내용을 이미 이전에 우리가 애국개몽 운동하면서 배우긴 했어요. 어쩌면 이게 1911년도니까 어쩌면 10년도, 11년도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10년도 비밀 결사였으니까요. 자, 바로 이렇게 비밀 결사 형태로 있었는데, 자, 이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를 좀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의군부를 이끌었던 인물은 임병찬이라는 인물인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의가 들어가요. 의. 기억나요? 의병. 의병이 어디로 연결되었지? 위정, 척사. 위정. 바른 것을 지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리학적 질서를 지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예요. 회복시키는 거야. 예, 옛날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 과거로 가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황제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리학적 질서와 부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독립의군부. 네. 그래서 이 독립의군부는 지금 국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국권을 되찾자라는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국권을 내놔라 라고 요구하는 어떤 그런 국권 회복 요구서를 보내기도 했죠. 반면에 대한광복회예요. 여기 일단 의가 없죠. 그죠? 이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이라는 인물이 이끌고 있었는데요. 독립의군부가 복벽주의, 즉 전제주의, 황제가 있는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다면 대한광복회는 아니에요. 대한광복회는 신민회의 맥을 이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신민회가 뭐예요? 여러분, 공화정 주장했잖아요. 왕 없어요. 황제 없어요.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통치하는 지금의 공화국 형태, 즉 공화정을 지향하고 있더라. 다르죠, 여러분? 독립의군부가 복벽주의, 전제주의라면 바로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지금 지향하고 있다. 독립의군부가 왕정을 지향했다면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한번 좀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광복회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육사, 만주의 육군사관학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후에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그런 비밀 결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박상진이 이끌었습니다. 박상진 여러분들 판사 출신이에요. 최고의 엘리트 판사 출신. 그 판사 출신이 지금 총 들고 목숨 내놓고 싸우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대한광복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판사 출신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모두 다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판사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가는 것.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건강한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서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삶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박상진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외, 국내에서 이제 비밀결사 형태로 헌병경찰 통치 그 아래에서 비밀결사 형태로 활동했다면 바깥은 어떻게 있을까요? 자, 독립운동 기지를 볼 텐데 일단 위치를 잘 봐두셔야 돼요. 위치. 자, 이 지도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뭐 이건 국내였고요. 이 독립의군부가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요. 대한광복회는 이렇게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했습니다. 예, 국내고요. 예, 국내고요. 자, 그다음에 국외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를 잘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일대 있지 않습니까? 요 일대를 우리는 간도라 그래요. 간도. 간도라고 하는데 요쪽을 서간도, 요쪽을 북간도라 그래요. 요쪽을 북간도, 여기 서간도.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여러분 만주였잖아요. 만주. 그러니까 만주 일대의 간도를 설정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간도, 북간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브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지역이 연해주 일대. 연해주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잘 봐주세요. 다시 한번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일대, 브라디보스토크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을 일단 해 놓으셔야 됩니다. 위치를 먼저 봐두셔야 돼요. 그 지역에서 무슨 독립운동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봐두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독립운동 기지가 이제 거기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지역에서 만들어지는데 먼저 서간도입니다. 서간도 이제 삼원보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서 활약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신민회 회원들이에요. 여러분들 신민회 아시죠? 국내에서 왜 비밀결사로 활동했던 그 조직들이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서간도 쪽으로 와요. 그곳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애국개몽운동 때 신민회 공부할 때 배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독립군 기지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씨 육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집안의 재산은 지금 돈으로 약 한 3조 가량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 3조나 되는 돈을 이곳으로 넘어와서 땅을 사고 무상교육, 독립군들을 기르기 위한 무상교육에 모든 걸 쏟아붓죠. 그들이 남긴 그 기록을 보면 오늘 저녁에 먹을 옥수수가 없어서 옆집에 옥수수를 꾸러 갔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3조 원이나 되는 집안인데 먹을 옥수수가 없어서 옆집에 꾸러가는 장면. 이분들이 왜 이러셨을까요? 또 한 번 묻게 됩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이 참혹한 식민지를 겪게 하지 않겠노라는 꿈, 그 꿈으로 그들은 그 3조 원이나 되는 재산을 다 나라 독립에 쏟아 넣었고 굶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능력으로만 지금 여러분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린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이 시간과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경학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만들고 그 전통이 결국 신흥무관학교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간도 지역,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학교가 바로 신흥무관학교라는 거예요.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뭐 서로 군정서 뭐 이런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이후에 바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북간도입니다. 북간도. 이 북간도 지역, 이 위쪽이죠. 이 위쪽은 여러분들 이미 제가 설명드렸지만 명동학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나온규, 윤동주 그런 어떤 그 분들이 이미 넘어가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1910년대 대종교도들이 많이 건너갑니다. 대종교. 뭔지 알죠, 여러분들? 나철이 만들었던 단군을 믿는 대종교, 그 종교.
그래서 이 중광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군사 조직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되었던 군사 조직이 바로 이 북로군정서예요. 너무 유명하죠. 북로군정서. 북로군정서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920년대 이제 항일무장투쟁의 그 깃발이 본격적으로 올라와요. 그 항일무장투쟁의 그 깃발이 본격적으로 올라올 때 선봉에 섰던 부대 중에 한 부대가 바로 북로군정서예요. 북로군정서는 1920년대 정말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전투에 승리를 거뒀던 청산리 전투. 그 청산리 전투의 주력 부대가 바로 이 북로 군정서가 되는 겁니다. 1910년대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후원 속에서 북로 군정서가 탄생할 수 있었다. 후원하고 있었던 조직이 바로 대종교를 믿고 있었던 중광단다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요.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가지고 종교의 역할이 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교육이라든지 또는 의술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종교가 개신교 천주교라면 우리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활동했던 어떤 그런 조직들은 또 대종교가 있겠고요. 또 동학의 이름을 바꿨던 천도교가 있겠고요. 이런 어떤 그 종교적 활동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 시기였다.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어려우면 항상 정신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단단히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났다. 민족교육은 이제 서전서숙 명동학교는 제가 애국개몽 운동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북한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자, 연해주는요. 이때 여러분들 좀 기억해야 될 인물이 이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최재형이라는 인물은 이 북한도에서, 아니, 연해주에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또 독립운동에 전액 다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독립운동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연해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한인들의 촌, 새로운 한인들의 마을, 신안촌이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재형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던 그 조직이 권업회라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업이라는 것을 권하는 단체라는 의미지만 이거는 그냥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제로는 어떤 그 정부에 준하는 어떤 자치기구에 준하는 그런 모습들을 권업회가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서 결국 그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후에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대한광복군 정부의 역사적 의의는 뭐냐면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어찌 보면 최초로 만들어진 정부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전, 3.1운동 이전 연해주 지역에서는요, 이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것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어떤 정부의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라는 얘기죠. 물론 외부의 어떤 그 압박에 의해서 결국 오래는 못 가요. 오래는 못 가지만 어쨌건 간에 우리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연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한광복군 정부가 있었음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서간도, 나중에 신흥무관학교, 북간도, 북로군정서, 연해주, 뭐 권업회, 뭐 이런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그리고 더 멀리 태평양 건너서 미주 지역에서도 이 독립운동이 활성화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나라가 없어요, 지금요.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본인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한국인이야. 나의 어떤 그 나라를 되찾을 거야 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미주 지역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이 미국, 특히 이 미국은요, 이 대한인 국민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대한인 국민회.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진 계기. 여러분들 기억나요? 1903년에 우리나라 공식 이민이 하와이로 시작이 됩니다. 사탕수수 노동자로 출발해요. 그들이 어떤 그 하나의 그 구심점 역할했던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스티븐스 그러니까 1차 한일 협약이었죠. 1차 한일 협약으로 우리나라의 고문 정치가 시작되잖아. 그때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가 온단 말이야. 그 스티븐스는 외국을 다니면서 조선이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합돼야 된다, 식민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설파하고 다녔던 인물이야. 당연히
그 인물을 우리가 가만히 둘 수 없잖아. 근데 그 스티븐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온데 결심을 한 거야. 내 이놈 죽인다. 그런 사람들이 둘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장인환과 전명훈. 이 장인환과 전명훈이 그날 같은 장소에 이게 서로 이렇게 협의를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왔으니 내가 죽여야지라고 하던 생각들이 의기투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인환, 전명훈이 바로 스티븐스를 제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한인들이 장인환, 전명훈 구명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대한인국민회라는 조직. 바로 독립을 위해서 운동하는 그런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하와이에서는 여러분들 대조선 국민군단, 군대가 만들어져요. 대박이죠, 여러분들. 와우. 미국에서 우리나라 군대가 만들어진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이런 일도 있습니다.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것도 만들고 있고요. 또 이 하와이의 그 정말 사탕수 노동자들 또 여기에 이제 사진만 보고 또 결혼하러 갔던 사진 신부들이라 그래요. 그들이 결혼해가지고 이 가정을 이뤘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의 일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죠. 여러분 백범김구와 백범일지에 보시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죽을 때 하와이에 가서 그 하와이 동포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곳에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만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모여서 역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에도 갑니다. 예, 멕시코에도 가서 숙모학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자, 어쨌건 네, 바로 이런 어떤 모습들이 국내, 국외에 걸쳐가지고 1910년대 무단 통치, 포갑의 정치, 헌병이 태형을 때리는 정치였지만 국내는 비밀결사, 국외는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면서 다시 찾아올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샛별처럼 빛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드리는 시간이 살아있는 자의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오늘은 1910년대 우리 마지막을 좀 보려고 그래요. 1910년대 일제 헌병 경찰 무단 태형이 난무했던 포갑의 시대. 하지만 우리는 국내에선 비밀결사, 국외에선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면서 어떻게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으려고 노력했죠. 그 열망이, 그 소망이 모여서 드디어 만세의 함성으로 터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3.1운동. 가보시죠. 자, 3.1운동. 일단 이 3.1운동의 배경을 좀 알려면요. 세계사적 기본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1914년부터 1918년 동안 치러진 바로 1차 세계대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결국 독일이 패배하게 되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파리 강화회의인데 여기서 이제 미국 대통령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이때 뭘 들고 나오냐면 민족 자결주의를 들고 나와요. 왜냐면 식민지들 있잖아요. 그 식민지들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를 누가 갖고 누가 안 갖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식민지들이 알아서 그냥 처리해라 라는 자결, 스스로 결정해라 라는 민족 자결주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뭐야, 우리 당연히 식민지였잖아, 그죠? 식민지였는데 이제 우리가 오호 되는 거야? 와우, 너무 좋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기회다라고 노리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의 식민지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러니까 패전국의 식민지만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승전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승전국의 식민지였던 우리 조선은 사실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해당 사항이 없는 거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우린 해당 사항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래, 그럴 수 없잖아요. 뭐라도 해야죠.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해요. 그때 이 파견됐던 그 인물이 바로 김규식. 네, 이 김규식이라는 인물이 파견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어떤 배경이었어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우리도 그럼 독립선언하자 라고 하는 어떤 흐름이 나와 있어. 만주에서 나오고 뭐 여기저기 나오는데 대표적인 독립선언이 바로 일본 도쿄에서 나왔던 바로 28 독립선언 1919년 2월 8일입니다. 1919년 2월 8일 28 독립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와우. 도쿄가 어디예요? 일본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조선 유학생들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와, 얼마나 멋집니까? 역시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근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의 그 처음, 그 선도에는 늘 청춘이 있었다는 사실 또 한번 보여줍니다. 그 일본의 그 심장부 도쿄에서 조선의 독립을 선언했던 28 독립선언 뭐 이런 배경이 나오니까 뭐 국외에서의 어떤 민족 자결주의의 분위기 또 독립선언의 분위기 국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이 준비를 하는데 이때 마침 고종이 죽어요. 고종이 죽는데 이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고종이 독살당했다. 일본에 의해서 독살당했다라는 소문이 도는 거야. 와우. 엄청난 분노가 이 기층민들에게 쌓이게 됩니다. 그게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1910년대 헌병경찰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당할 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고종을 또 죽였어? 뭐 이런 어떤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죠? 이러니까 어떤 그 분노의 고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밖에서는 지금 독립의 물결들이 쭉 들어오고 있죠. 국내에서는 지금 분노의 물결이 차오르고 있죠. 기회다. 이거다. 라고 해서 민족대표 33인이 바로 3.1운동을 기획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3.1운동이 1919년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정말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만세운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만세운동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일제가 아주 그냥 보복을 제대로 아주 그냥 여기에 대해서 한번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압, 폭압적인 진압이 필요했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성에 있는 제암리 그리고 고주리 여기를 돌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당에 가둬놓고 총을 쏴 불을 질러버려요. 진짜 만행이죠. 그죠? 제암리 고주리 일대 그 일대를 그냥 다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가슴 아픈 그런 순간이죠. 바로 이 영향을 받으면서 3.1운동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어떤 그 만세는 전개되었습니다. 근데 이 3.1운동은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만년 역사에서 우리가 이 시기를 두 시기로 나눠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3.1운동이 기점이다 라고 봐요. 왜냐하면 3.1운동 이전까지는 왕정 또는 제정이었습니다. 왕정 또는 제정, 그러니까 황제의 나라, 왕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조선도 왕의 나라였고 대한제국도 황제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뭐가 나오냐면 대한민국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민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민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민국.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이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3.1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저기 중국 상하이, 거기에서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임시정부가 지금 성립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죠. 그 이전까지는 왕정 제정의 시대였다면 3.1운동 이후부터는 이제 민국의 시대. 제정에서 민국의 시대로 전환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3.1운동 이전까지 살고 있던 사람은 우리는 백성이라 그래요. 근데 3.1운동 이후에 사는 사람은 백성이라고 안 해요. 그들을 우리는 시민이라고 하고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전개가 된 겁니다. 일본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뭐야 이게.
아니 그냥 10년대 무단통치, 헌병, 경찰, 태형으로 찍어 누르면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전국적 시위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결국은 무단통치로만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소위 문화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소위 문화통치로. 이런 어떤 모습들은 중국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아니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독립만세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중국도 거의 반식민지였거든요. 우리 중국은 뭐 하는 거냐 라고 해서 3월 1일 그 2달 뒤 5월 4일 날 5.4 운동이 또 전개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죠. 어쨌거나 이 3.1운동의 결과 여기저기서 정부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왜냐면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망이 있으니 이 열망을 모아서 우리가 지도부를 만들어가지고 지휘하면 우리는 결국 독립을 쟁취해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독립운동이 있었던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 사실은 그 대한광복군 정부가 이미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래 못 가요. 근데 다시 이제 대한국민의회, 3.1운동의 결과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지고 상하이에서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서울에서는 한성정부가 만들어지고 와우 3.1운동 이후에 이런 어떤 그 정부들이 만들어져요. 그 정부를 다 통합해서 바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으로 시작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3.1운동의 가장 큰 영향이다. 어쨌건 여러분들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고 그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3.1운동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3.1운동의 결과 이제 1920년대는요. 정말 본격적인 항일운동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모습들이 전개가 될지 그건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예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1910년대 그 항일의 모습을 지금 확인했는데 어쨌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사실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3.1운동의 결과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탄생한 날, 그러니까 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 이름이 탄생한 날? 바로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탄생했습니다. 전 그래서 4월 11일은 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날 아니겠습니까? 이날은 좀 임시 공휴일이라도, 법정 공휴일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4월 달에 쉬는 날이 없잖아. 이렇게 쉬면서 기억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는데 기억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쨌건 4월 11일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상하이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지금 이제 여기 기준점이 있죠. 제가 여기서 이제 축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상하이 시대와 그 다음에 충칭 시대로 나뉜다라고 하는 사실. 상하이에 출범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은 충칭이에요, 충칭. 근데 그럼 왜 상하이에서 왜 충칭으로 옮겼느냐? 계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계기가 뭐냐면 1932년이에요. 1932년도에 바로, 이봉창, 윤봉길, 특히 윤봉길의 상하이 훈꼬공원 폭탄 투척이 성공되면서 더 이상 상하이에서는 활동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상하이를 떠나서 대장정을 거친 이후에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된다는 이 분기점을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3.1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상하이에서 출발했는데 결국 윤봉길의 상하이 훈꼬공원 폭탄 투척 성공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상하이에서 활동할 수 없어서 바로 이동해서 충칭으로 정착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봅시다. 자, 3.1운동의 결과, 3.1운동의 결과,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는요, 바로 최초의 삼권분립, 입법, 사법, 행정, 분립한 공화정 정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영문으로 Republic of Korea, 공화국, 우리는 공화국이라고 지금 Republic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 현실적인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 이제 국회죠, 국회. 그 당시 국회를 임시의정원이라고 불렀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임시의정원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네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돼. 임시의정원, 의회, 지금의 국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법은 법원이고요. 행정은 국무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왜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는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초의 삼권분립, 공화정, 대한민국 임시 출범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상하이잖아, 상하이. 그죠? 아니, 정부가 지금 독립을 추구해야 되는데, 국내에 있지 않고 멀리 상하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건 불편하잖아. 국내에 무슨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연통제 교통국이다라는 겁니다. 이 연통제와 교통국은 쉽게 얘기하면 행정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에서. 그래서 이제 연통제를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이라든지 또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그런 통로 역할, 그 통로 역할을 연통제와 교통국이 하고 있다. 통로 역할, 연통제와 교통국이 하고 있다라는 거 통통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돌아가려면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할까요? 머니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독립하면 그때 갚아주겠다라고 해서 증서를 발급을 해요. 그게 바로 독립공채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독립공채를 살 외국인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그 일본 식민지인데 갑자기 자기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요, 우리가 이제 독립할 거요, 그러니 나한테 돈 좀 주시오,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인들은 안 사죠. 이때 이 25만 불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해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 종이를 이제 나중에 준다는 약속이죠, 약속. 발행을 했는데 외국인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25만 불 중에서 15만 불이 매입이 돼요. 누군가 샀다는 얘기야. 이거 누가 샀을까? 바로 우리 그 이민의 역사, 공식적인 이민의 역사를 시작했던 그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확산돼서 미주 지역으로 넘어갔던 동포들, 그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공채를 삽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운영되는 데 있어가지고 재정적 지원을 많이 했던 게 바로 그 하와이로 갔던 사탕수수 노동자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외동포가 우리에게 준 사랑, 이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재외동포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밖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독립신문. 여러분들 독립협회만 독립신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독립신문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사료, 사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역사적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모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역사적 사실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이 모아놔줘야 나중에 일제강점기의 부당함,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시사료 편찬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참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그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 이승만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국제연맹 통치청원,
연합이란 걸 넣게 돼요. 국제연맹이 이제 국제연합, 그러니까 유엔의 전신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대고 우리를 좀 통치해달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과 큰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독단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버린 거죠. 결국은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거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앞으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가야 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국민대표회의. 결국은 뭐 국민대표회의가 뭐 이때 이제 뭐 창조파 완전히 그냥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자. 그 틀 안에서 개혁하자라는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게 되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승만도 탄핵당하고요. 우리 그 근현대사에서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2번 있어요. 첫 번째가 이승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이승만, 그다음에 대한민국 때 박근혜 2번 이 탄핵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승만이 또 탄핵이 되었었죠.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금 힘이 들어요. 힘 빠져요,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대립하고 이제 흩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그때 끝까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인물이 김구예요. 백범 김구. 그 백범 김구가 만들었던 조직이 뭐냐면 바로 한인애국단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한인애국단. 이 한인애국단원이었던 이봉창, 도쿄, 일본 심장 도쿄에서 천황을 향해서 폭탄을 투척했던 사건. 한인애국단 소속 이봉창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윤봉길 상하이 hunko공원 폭탄 투척 성공. 이런 모습들이 오면서 뭐야, 중국에서 장개석이 중국 리더거든요. 와우. 중국 100만 군인도 못할 일을 조선인 청년 1명이 해냈다라고 하면서 윤봉길의 의거 이후에 전폭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해주는,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상하이 시대를 이제 끝내고 충칭 시대로 오게 됐는데요. 자,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을 준비를 해요. 왜냐면 40년대로 들어오면 이제 일제 패망이 그냥 눈에 보여요. 지금 일제가 지금 37년도 중일전쟁, 41년도 태평양 전쟁, 막 전선을 막 어마어마하게 넓히고 있으니까 이게 되질 않죠. 게다가 중국, 미국 어떻게 이게 보인다고요, 이게.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자신의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독립당을 이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산하부대였던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부대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충칭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건국강령, 이제 독립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핵심은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핵심은 공화국. 그 기반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일선전포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여러분,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영국의 요청에 의해서 인도 미얀마에 이 한국 광복군을 투입하고 있고요. 또 미국 OSS 특수부대예요. OSS 부대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고 있더라. 물론 이제 실행은 못 돼요. 왜냐면 일본이 갑자기 항복하는 바람에 실행은 못했지만 이런 국내 진공작전도 계획하고 있더라. 자, 기억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말의 정미의병 있지 않습니까? 정미의병은 13도 창의군을 만들어서 서울 진공작전을 꾀했잖아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한국광복군은 국내 진공작전이에요. 서울 진공작전과 국내 진공작전을 여러분들 꼭 비교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 이후에 활동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어떤 정부가 세계 어딘가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활동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이 대한민국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지금의 대한민국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어요. 헌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일제강점기 내내의 활동 상황이었습니다.